이어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신영우 소장님께서 좌장으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돼서 지금부터 그 예정 시간이 5시 40분까지인데 종합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만석보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감흥이 있었습니다. 제가 1970년대에 70대 초에 처음 만석보에 와서 그 현장을 봤을 때 전부 그 황량한 그런 느낌이 들고 거기서 보이는 백산을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아래 넓은 들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역사상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만석보의 위치를 어디에 설정을 하느냐, 그리고 만석보 관련된 지금까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뭐 최종 무슨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제기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은 우선 현장을 그리고 이것을 그 종합 연구를 해서 확장하는 그런 작업이 또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자, 이 네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각기 그 발표 주제에 따라서 약정 토론을 해 주실 터인데, 그 첫 번째 발표는 우리 김희태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이진주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세 번째 발표는 서인석 전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충남 지역에서 관련된 연구를 해오신 정일경 선생님께서 네 번째 그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김희태 선생님 토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태입니다. 이런 만석보 관련 학술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19세기 고지역 수리시설 현황과 만석보 수세 징수 아주 세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왕현종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분야에는 사실은 잘 몰라서 어떻게 토론자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문화재 관련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같이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35페이지에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우선 그 첫 토론이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먼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려합니다. 첫째는 그 35페이지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그 교수님 논문에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이제 우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농민, 영세, 소농, 소농민, 빈농, 소장농, 소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 사료에 따른 표기, 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른 표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비슷한 용어를 이렇게 따로 쓰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비슷한 용어 같지만 이런 어떤 그 같은 농민이라고 해도 어떤
그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 또 비율이나 구성이 이렇게 분석될 수 있다면 농민 항쟁 또는 동학농민혁명의 이 참여 세력에 대한 세부적인 이렇게 그 집단의 분류가 또 더 세밀하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라도 조선시대 후기에 전라도 거부 지역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용 중에서는 약간 그 우리가 관례적으로 쓰고 있는 뭐 전남 지역, 전북 지역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조선시대의 전라도와 우리가 보통 쓰는 뭐 전북 지역 이것은 약간 그 구분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뭐 구분이 된 표기를 뭐 주석이나 이렇게 좀 달아봤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문화재 관련해서는 이따 끝나고 한번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자, 왕인호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용어 문제는 그 쉽지 않죠. 특히 농업사 관련된 그 내용은 따로 그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하기 쉬운데, 특히 요즘 대학원생도 한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더군다나 농업사 관련된 용어는 더 어렵기 때문에 그 논문을 쓰면서도 부연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제 발표문을 잘 읽어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부터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고부농민봉기의 주체인 농민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농민층의 부류를 지주, 부농, 소농, 또 소농 중에도 영세 소농, 빈농, 무전농 뭐 이렇게 여러 계층을 구분하여서 부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 토지 소유나 토지의 경영 면적, 자기 토지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소작으로 받아서 짓는 그런 농민의 존재 형태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예컨대 조선 후기의 양안이라든가 대한제국 시기의 광무 양안 같은 경우에도 기초적으로 거기에 기록된 농민의 어떤 소유지나 경영지가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이고요. 또 일제 시기에 들어서면 토지 대장이나 토지 조사부가 있는데 그것은 소유자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에서 배제된 일반 빈농이나 무전 농민에 대한 경제 형태를 알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사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도 농민층의 존재 형태가 굉장히 규명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9세기 말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개 농민들 중에서 한 40%는 자작이나 소작의 농민이고 60%는 소작이나 아니면 토지가 없는 그런 농민이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 그런 관계 속에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농민이라도 부농이라든가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하고 아주 작은 뭐 두세 두락 정도 있는, 그래서 그런 농민들의 어떤 그 농민 운동에서도 일반적으로 연구 경향은 이제 지주는 아니지만 부농이라든가 중농 이하의 규모의 농민들하고 아주 소빈농, 무전 농민하고의 사회적 갈등 양상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게 오지영 동학사에 나오는 평균 분작이 과연 소농 중심이냐 아니면 빈농 중심이냐, 이런 논쟁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농민들의 존재 형태하고
동학농민에 참여한 사람들의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표현했을 때 전라도 지역, 전북 지역, 뭐 이렇게 평야지대를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도 당시에 전라도라고 하는 단일한 행정구역 단위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전남 전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기가 조금 1894년의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이전은 그냥 전라도라고 표현하고 94년 이후에 어떤 사건은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추가로 얘기하자면 질문지에서 영학당 관계가 있는데요. 영학당 관계에서 보면은 고창에서 일어나갖고 이제 그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진격을 하고 영암에서의 밀란하고도 연계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광주로 쳐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사적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행정구역이 전남북이 바뀌면서 고창이 전남으로 들어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거점 도시로 누구를 하느냐면 전라남도에 관찰부가 있는 광주를 쳐들어가는 그런 그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연계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약간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고부 지역의 그러니까 밭하고 논의 비중이 어느 정도 비중이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맨 나중에 네 번째로 발표한 박정민 교수의 발표문 104쪽에 보면 여지도서에 나오는 전라도 일대의 그 전답의 그 결수 비교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비교적 답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나오고 있고, 다른 지역은 뭐 50%에서 55% 정도인데 이것은 64, 5%가 되니까 굉장히 수리 시설을 많이 하고 밭을 논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것을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하려면 여지도서나 다른 전라도 일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하고 비교하면은 좋았을 텐데, 제가 발표 준비 과정에서는 미처 그것을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발표는 만석보가 그 수리 혜택을 주어서 농민들이 생산을 해내고 있었고, 그 생산해낸 그 지역에서 세금이 어떻게 많이 거의 수탈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한 것인데요. 자, 이건 이제 오늘 전체 주제의 큰 그 배경을 우리가 정리한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만석보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여러 자료에 근거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 지역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문화재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이진주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 문화재를 직접 다루고 발굴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역사 전공자들이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드론을 이용해서 유적지 전체를 확인해서 그 연구에 반영한다든지, 또는 그 실물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해서 문헌 자료를 보완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제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토론문이 작성이 됐는데, 이것은 PPT로 보여줘서 설명하면 훨씬 더 좋을 테인데, 그래도 여기에 사진이 비교적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 토론을 듣도록 하죠. 자,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문화재연구원의 이진주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석보에 대한 인문학적인 역사적인 사실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홍승석 교수님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토론하기에는 제가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 선생님 교수님께서 분석하셨던 방법 중에 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일반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흑백 사진, 즉 항공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약정 토론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이 항공 사진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저의 보완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매핑을 통해서 좀 측량 수치들을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위치 확인에 대한 기본 정보 정도만은 우선은 좀 준비들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번 발표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지적도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시청에 제가 알기로 아마 30년대 빠르면 아니면 50년대, 60년대 이때 측량 지적 원부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문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아주 일차적인 수준에 현재는 머물러 있고요. 그 이상의 부분들은 조금 더 제 능력의 범위 밖이어서 일단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교수님께서 오늘 제시한 자료들만 해도 많은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 분야에서 약간의 제 전공 쪽으로 들어가서 코멘트를 드린다면 일반인들이 많이 제시하는 그러니까 1960년대 오늘 제시가 된 거는 항공 사진인데 이 원래 항공 사진은 일반인들은 그냥 국토지리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냥 시각화로 사진을 보듯이 분석을 하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항공 사진은 원래의 목적이 일제 강점기 이전에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반도 전체를 비행기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당시의 사진의 목적은 그냥 흑백 사진의 용도가 아니라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백 사진을 한 장을 보면 여기가 만석보구나 아니면 그 주변에 과수원과 집들이 있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 사진은 두 장의 똑같은 사진을 맨 눈으로 아니면 장비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돋보기 같은 장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를 든다면 지금의 평지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건물이 하나가 딱 있다. 이 사진을 항공 사진으로 보면 이 건물의 높이가 약 한 100m의 높이로 굉장히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평지는 굉장히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공 사진은 일반인들이 그냥 보는 자체는 흑백 사진이지만 지리학과 내지는 그러니까 지리 분야 쪽에 전공하는 사람들의 전문가에 의해서 보면 높낮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석부의 사례로 보면 만석부가 하천 안에 있어서 없어져 졌겠지만 만약에 논둑을 지금의 현재의 논 아래에 있다면 그 부분의 자리가 흙 색깔이 약간 밝게 빛난다든지 아니면 더 젖어 있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사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근데 이렇게 보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어찌 되었든 지금의 많은 전공자들이 과거의 사진 아마 지금의 현재에서의 정보가 제공되는 사진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거이다 보니 많이 사용하는데 향후에는 보다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 정읍에서 마찬가지로 항공 사진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만석보가 1930년대 이후에 제방이 축소가 훼손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적 원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 원도 또한 일반인들이 볼 때는 현재의 과거의 지적 원도를 현재의 지도에다 매핑을 하면 위치가 엉뚱한 곳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제 강점기에 그 조세 수탈의 목적으로 지적 원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좌표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좌표를 쓰는 게 아니라 일본 동경의 좌표를 끌어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 원도를 받아서 현재의 지형도 내지는 지적도에다 그 자리를 오버랩을 시킨다면 엉뚱한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을 계산을 해서
보정을 해서 앉혀져야 지금 오늘 제시되는 모든 자료에는 사실 지적 원도의 자료가 많이들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적 원도에서 보면 아마도 과거에 만석보가 있었을 그 시절에 지적 원도가 먼저 만들어졌다 보니 아마 지적 원도를 분석해 보면 만석보가 있었던 주변에 지적 지목이 아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된다 하면 만석보가 조금 더 격화를 시키기 위한 그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화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 관련된 것을 좀 보완해서 뭐 말씀해 주실 것이면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국가기록원에 근무를 할 때 이 지적원부를 다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읍지는 아니지만 전주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그때 막 카피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시대 지적원부를 현재 지도에 앉히면 틀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현재 구청 단위에서 지적과 단위에서 그 보완 작업들을 계속하고 지적 전산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때 일부 보정해 놓은 데이터 값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가능한 한, 물론 토지조사 사업 단계 우리 왕현종 교수님 아마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토지조사 사업 단계 토지조사 원부, 우리나라의 최초의 측량 원부는 현재 아마 고부 지역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그 이후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보통 30년대 후반에 또 지적원부 정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군구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다시 그때 다 정리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추적을 하면 좀 더 많은 풍부한 자료들을 좀 찾고, 이 부분은 아마 지적 쪽에 아마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1905년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전국에 그 토목 관련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도로 토목 관련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미 그 연구자들은 아시아 역사자료센터 일본에서 공개한 그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죠. 그리고 1930년대에 전국에 있는 강을 제방을 쌓고 직선화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만경강까지는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동진강은 자료가 그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나오는데 이런 그 자료를 보면은 아까 그 발표 때 봤듯이 상당히 그 구불구불한 그런 형태의 물줄기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거기 어디에 만석보가 있었느냐? 이건 지금 그 추정을 해서 현재 그에서 500m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우리 조강원 선생님께서 그 여러 자료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선 그 세 번째 토론을 듣고 난 뒤에 이것도 같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은 우리 서인석 소장님께서 해주시는데, 이 그 정읍시에서 동학 사업에 관해서 많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축적된 그런 내용이 지금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게 아주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토론자로 나오셔서 어떤 말을 해주실지 아주 좀 궁금합니다. 자, 소장님 토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석입니다. 발표하신 조광환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통합 관련 연구를 해오셨고 선양 사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토론자로 나서는데 좀 망설였습니다만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선뜻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읽음으로써 토론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환 선생님께서 쓰신 이 글은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만석보 축조 관련 사료 및
연구기록 검토와 변천사, 그리고 만석부 문화재 지정 과정과 만석부 유적지 기념사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만석부 국가적 문화재 지정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만석부는 동학농민혁명을 논할 때 먼저 떠오르는 중요한 유적이지만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위치가 규명되지 못한 채 기념사업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만석부 역사성 규명과 조속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또 체계적인 기념사업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석부 유치 문제입니다. 앞서 홍성덕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언급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석부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읍촌과 태인촌이 합류하는 지점 아래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명확한 문헌 자료나 당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를 특정한다면 향후 국가적 문화재 지정과 기념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04년 정읍시에서 발간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 계획에 의하면 실제 만석부터는 현재 기념물로 지정된 지점에서 하류 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강바닥에 잔존해 있는 말목을 이렇게 근거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온 바로 이후에 당의 말목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 결과 이 말목은 만석부 건립 당시 그 말목이 아니고 그 이후 한참 후대의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 조광환 선생님께서 일제 강점기 때 만석부 자리에 용산보를 석조 관문으로 개축했다고 했는데 석조 관문을 설치하려면 굉장히 큰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바닥 기초공사로 인해서 만석부 유구가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서 남아있는 말목은 과연 만석부 당시 유구와 관련이 있을지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또 이제 조광환 선생님께서 여러 자료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용산보 설치 지점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있었던 만석보 터라는 주장에 저도 이제 공감하고 잔존에 있는 목재가 비록 만석보 축조 당시 사용한 목재가 아닐지라도 이후 이어진 수리시설 설치 때 사용되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일제 강점기 용산보 설치 이후 만석보 변천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추후 문헌 자료 또 발굴조사 등을 통해서 확실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만석부 기념물 지정 상황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문제입니다. 만석부는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가운데 가장 먼저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평면 하송리 33-1번지 1호는 문헌자료 또 구술자료 또 현지 지형을 고려할 때 분명히 만석보가 있었던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만석보가 축조되었던 하천이 아닌 제방으로서 역사적 현장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3년 만석부 유지비 건립 시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지 않고 만석부 터가 아닌 다른 지점에 비가 세워진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해는 되지만 이후 명확한 고증 없이 76년 비가 이취한 곳이 기념물로 지정되고 이곳에 문화재 관련 여러 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역사적인 오류가 계속되어 왔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석부터 국가적 문화재 지정은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고 올바른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고 역사상 교육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확실한 만석부터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지정은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충분한 고증자료와 학술자료 수집 등을 위해서 당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물증 자료를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추정 만석부터가 현재도 물이 흐르고 있는 강이라 발굴조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을 추수기 이후 수량이 줄어들 때 수로를 우회하고 발굴조사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헌자료 조사와 학술 발표도 병행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면 국가지정 문화재도 멀리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지정된 문화재를 먼저 해제하여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주유적 만석부 상징을 고려할 때
명확한 지점이 국가적 문화재로 지정될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점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과 동시에 기재물을 해제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발표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세 번째는 활용 문제와 관련되니까 예. 그때 다시 예, 예. 말씀드리고 여기서 예, 마무리해 주시면 이상으로 좋겠네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조관 선생님 위치 문제 또는 그 말목 뭐 소나무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질문에 따른다면은 그 2004년에 그게 만석보 자리였다는 그 증거다 하고 제시된 말목은 이미 그 당시에 그 정읍시 담당자가 전문가에게 그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자료집에 언급했다시피 그 이청 그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 그 어렸을 때 자기 돈 앞에 석조 관문이 있었고 그곳에서 놀았다라고 증언을 하셨는데 그분 어렸을 때라면 대략 그 60년대 초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자료집에는 인용을 안 했는데 이 상당히 큰 규모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른 데로 이동해서 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마 매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 석조관문이 나온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신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현재 이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되어 있는 만석보 유적지를 장소가 이곳이 아니니까 해제시키자. 이것은 좀 섣부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 전라북도 기념물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것을 격상시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걸 피해가는 의미로 그대로 놓아두면서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 사적 신청을 하자라고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그 사적 신청이 가능해지게 된다면 그때 그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있었던 전라북도 기념물건을 해제시킬 것인가 아니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지정을 요청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전라북도 기념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대략 한 50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규모인데 거기서 또 500m 더 들어가서 확대해서 그것이 또 가능한가 이것도 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말목을 연대 측정해 보니까 당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그 근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한데요. 구석기 시대의 연대 측정을 방사선 갖고 하는데 10,000년, 20,000년의 연대 측정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만 몇천 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일어났던 사건을 시간별로 조사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 오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아주 곤혹스러운 때가 있었거든요. 아주 이진주 선생님께 이런 그 나무를 연대 측정을 할 때 불과 100년 그 이전 전후한 그런 시기 것인데
그 이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측정으로 해서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마도 나무에 대해서 분석하셨다는 항목이 C14 카본 연대인지 아니면 수륜을 통해서 분석을 하셨는지 그거는 아까 토론문 읽으시면서 그거에 대한 항목은 말씀하시 않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만약에 뭐 1008 조선 후기에 즉 근대화된 시기하고 지금하고 불과 100년, 200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서 카본 연대로 일본 그 100년, 200년대의 오차 범위를 특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냥 카본에 플러스 수는 연령의 저 나이대 측정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데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카본 연대만 가지고는 너무 이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그거는 좀 확답하기가 좀 매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그 문화재 또는 그 유적지를 조사하고 발굴하고 하는 것은 크게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현재로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서 잘 활용한다 하는 면이 있고, 두 번째는 후손들이 그 유적지에 가서 보고 듣고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하는 이런 필요성도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발표는 바로 이제 그러한 활용을 만석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정을경 선생님은 충남 지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용과 관련된 그런 견문이 넓으신 분입니다. 토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을경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문화 유적이나 문화 사건, 역사적인 사건 가지고 활용 방안이나 뭐 정비 방안 등을 도출을 많이 하는데요. 충남 지역과 전라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접근하는 측면에서 좀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토론문에 그런 차이점들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썼습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문이 좀 긴데요. 크게 6가지 정도 주제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성과의 연계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자께서 만석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조선 후기 고부 지역 상황과 만석부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면서 전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도가 단순하게 만석부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도출을 해서 활용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만석부에 대한 인식을 언론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했는데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여서 충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시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발표문에 이 방법론이 좀 유기적으로 서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이 향후 이 논문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고부 지역의 상황이 만석부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인식의 활용 방안으로 좀 연결되어야 되는 그 연결고리를 좀 잘 갖추시면 더 완성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동학 유적과의 차별성입니다. 만석부는 다른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과는 좀 상징성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 활용 방안으로 제시한 방법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제대로 내포하고 있지 않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상징성이라는 측면을 좀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지 않은 유적을 어떻게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겠냐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신 게 AR을 활용한 방안이었는데 이 방안 역시 굉장히 주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례로 보여주신 부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이 그 활용 방안에 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선진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또 선진적이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공원 조성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활용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생태수변공원 조성은 스토리텔링이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필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없으면 그냥 관광지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서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온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활용 방안의 소스가 콘텐츠인데 이 만석부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전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개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좀 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로 유적지 연계라는 측면도 굉장히 유익 있게 봤습니다. 그 유적지를 돌아보는 게 과연 단순하게 유적 관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유적들을 돌아보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부여가 되는데 이 유적지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동학농민혁명의 기승전결을 보여줄 수 있겠냐. 이건 역시 콘텐츠가 갖추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돼서 좀 전국적으로 좀 잘 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그 팸투어 같은 것들을 좀 사례로 제시를 했는데요. 여주의 동학의 길이 요즘 좀 주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려고 적어놨습니다. 이 길은 해월 최시영 묘 유적 하나를 보기 위해서 구성된 코스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팸투어 형식으로 여행사를 연계를 해서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상품으로 홍보가 되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이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뭐 자연경관이 빼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막연했던 동학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흥미로웠다. 최시영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는 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좀 참고해서 만석보도 좀 그런 연계 작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통영에서도 스토리텔링 투어가 요즘 좀 인기가 있다라고 해서 그 관련된 사례를 좀 적어봤는데요. 이 스토리텔링 투어에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을 합니다. 단순하게 유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코스에 있는 유적들을 연결해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한다라는 게 다른 지역과의 그 차별이 있는 스토리텔링 투어였습니다. 이게 이 만석부에도 좀 적용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기타 방안을 좀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 이외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충남 지역에서는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방문자 센터입니다. 그 공주 우금치 전투가 일어났던 우금치 전투 전적비가 단순하게 그 답사 용도로 활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방문자 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뭐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방문자 센터에 들어가서 영상을 간단하게 보는 걸로도 충분히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서 충남에선 지금 이 방문자 센터가 공주부여로 확산돼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문자 센터가 왜 중요하냐면 기념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뭐 토지를 매매해야 되는 그 지자체의 부담이 좀 높은데 이 방문자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예산으로도 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받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면 더 다양한 활용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문자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발표하는 내용하고 하여튼 동일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정경 선생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뭐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히 답을 하기가 그냥 의견 제시들이어서 뭐 답을 할 게 별로 없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 안 돼.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고민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아까 이제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여지도서를 분석한 건데, 또 오늘 앞서 왕현종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잘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만석보의 차이점, 다른 지역과 차이점인데, 이건 역시 다른 지역들과 차이점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기가 얼마나 수탈 당했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확한 홍성 쌤이랑 조항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구현만 해낸다면 충분히 이것들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수변공원 조성하고 스토리텔링 연계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공원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공원만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만석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주변 수변 공원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딸 수 있는 꼭지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 만석포를 알 수 있는 컨텐츠가 분명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저도 인정하고, 저는 이거는 이제 새로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문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해당 기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주 동학의 길은 가보지 않아서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통영 여기 이제 여기도 가보고 저도 어지간한 데는 웬만하면 다 가봤는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기는 안타깝게도 걷기에는 매우 좀 불편합니다. 네, 특히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 차도 일단 위험하고, 그다음에 여름이나 겨울 특히 여름에 정말 그야말로 떼약볕이거든요. 만약 뭐 그 나무가 좀 제대로 조성이 돼 있거나 그렇다면은 좀 더 나을 텐데 그런 점들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만석보에서 예동마을까지가 거의 1km, 그다음에 여기서 말목장터까지 한 1.5km니까 총 2.5km니까 그 정도는 걸을만 한데 거기까지 걷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걸어가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는 게, 그리고 차 안에서 그 지점마다 설명을 해주고 차 이동하면서도 설명해주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코스를 넓게 짰었던 겁니다. 그리고 방문자 센터 역시 저도 이제 우금시에 가서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 저도 되게 좋았는데 전라북도 사례를 이왕이면 넣으려고 해서 전주의 사례를 넣었고, 그다음에 저 또 묻고 싶은데 그 혹시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 아시는지? 10분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전주 이 녹두관 25억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예, 그렇다면은 방문자 센터도 좋고 한데 25억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체험자 센 방문자 센터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뭐가 됐든 그런 공간을 짓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우금시 방문자 센터를 가봤는데 저는 자료를 많이 이것저것 봐서 그런지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내용이 적다, 안에는 공간이 적지만 그래도 바깥까지 여러 전시를 해서 그건 볼만했다, 이런 그 생각이 있거든요. 만약에 만석보 부근에 이런 방문자 센터를 만든다면은 뭐를 거기다 전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처음에 만석보에 왔을 때 옛날 보에 가서 보면은 구보 아래에 신보를 쌌다고 하는데 위 아래인지 알았습니다. 위에 보가 있는데 그걸 허물고 아래 신보를 또 쌌다고 생각해서 제방 아래에 있는지 알았더니 아래 위가 상류 하류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조관 선생님이 여기 중추원 조사 자료를 소개한 그런 내용, 이 보라고 하는 것이 흐르는 물을 일정하게 막아놓고 터트려서 물을 썼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주면은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방문자 센터라든가 여기에 이것을 재현해 놓는다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조관 선생님 혹시 이런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이면은 좀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죠. 뭐 특별한 건 저도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얘기 드리기가 그렇지만은 아까 방문자 센터 얘기는 우금치 정도면은 아까 말씀하신 녹두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우금지방 방문자 센터는 훨씬 작은 규모로 비용도 그만큼 적게 들고 또 문화유산 해설사 한 분이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념관이나 박물관보다는 이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운영 면에서도 훨씬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말목장터하고 만석보, 백산, 예동까지 이어지는 이 새로운 길을 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 지금 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쉼터도 또 볼거리도 이렇게 제공하면서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답사객들이 훨씬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학생들 답사 왔을 때 그 말목장터에서 만석보까지는 우리가 걷겠다 해서 그렇게 3km 이렇게 걷는 그런 활동도 한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 다 차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구간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석보가 일몰 명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실은 현지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동학농민 계승사업회 같은 경우는 거기서 1박 2일 그 일몰을 보면서 그렇게 행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한 가지 고민되는 지점은 또 어디서나 대두되는 문제지만 그 환경과 개발 이 부분이 또 대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위치가 정확히 좀 판명이 된다면 이 부분 가지고서 또다시 용역도 하고 그 협의도 좀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김희태 선생님은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 그 만석보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지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정한다면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줘야 될 것인지 이에 관련된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문화재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우선 오늘 그 만석보의 위치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지정되는 데는 어쨌든 조금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이 있었지만 위치가 좀 잘못돼서 어쩌면 문화재 해제를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그 오면서 이제 뭐 해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관점이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석보를 제방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서 그 물로 농사를 짓는데 물을 가니까 수세고 수세 때문에 농민이 봉기하고 그 동학농민혁명까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만석보는 물을 가두기 위한 농사를 짓기 위한 한 도구나 현장이고 실제로는 물을 가다 놓은 그 공간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석보라는 제방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석보로 해서 물에 잠긴 그 호수 그것 자체도 유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위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거기를 해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할 게 아니고 거기도 뭔가 전체 구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유지비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저도 유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 사실은 제방보다는 제방에 가둬진 제방을 만들어서 가두어 놓은 물이 더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 물을 가두기 위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샀고 동네가 있었다면 이사도 갔을 테고 또 그 물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그 지은다고 물세를 받은 게 제방세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면
제방도 물을 가뒀던 그 하천 이론도 다 유적지고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하고 그 연결해서 만석보 하지만 우리는 조선시대 위치가 확인된다 그래도 조선시대 후기에 수리시설로의 만석보를 얘기하지만 그 수리시설 때문에 수세를 많이 과도하게 수탈을 당했고 또 농민이 봉기를 했고 동학농민하고 연계가 됐던 그 역사성 때문에 만석보를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재 명칭도 만석보가 아니고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농민이나 농민군의 이름을 넣어서 문화재 명칭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동학농민혁명 뭐 발상지 같으면 발상지, 만석보 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길지만 그렇게 해줘야 역사성이나 정체성이 살아나고 주인이 농민이 되고 동학농민 혁명군이 주인이고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명칭에서부터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다. 오늘이 마치 11월 3일인데 학생 독립운동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전남하고 광주에는 나주하고 광주에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를 나주에는 호남선 1915년에 만든 1915년 나주 역사가 있고 광주에는 광주일고와 전남여고의 기념탑이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는 시가지가 됐기 때문에 유적 자체는 없는데 그 나주에는 나주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25년 전에는 지금처럼 일본식 건물은 문화재 지정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주 역사를 지정한 게 아니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진원지 나주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넣어서 문화재 지정을 저기 전라남도 기념물로 하고 광주광역시한테는 연락해서 광주광역시는 두 군데를 학생 독립운동 발상지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주어를 명확히 해주고 그 역사성을 명칭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가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제방이든 물을 담기는 호수든 전체가 유적지 유지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그 긴 시간 발표 토론을 들으셨는데 오늘 참석해서 들어주신 분들이 이 내용은 더 그 설명이 필요하다 또는 무슨 잘못된 얘기다 하는 그런 것이든 어떤 말씀도 좋으니까 뭐 질문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거기 예. 네, 저도 정읍 동학개성사업회에서 활동하는 곽형주입니다. 재작년에 이평 면지를 쓰면서 비교적 그 만석보 주변을 취재를 많이 해서 이평 면지 실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모이신 분들이나 그동안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만석보에 대해서 만석보만 찾았지 아까 말한 광산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줬어요. 왜 그러냐? 광산보는 숙종 때 쌓았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예동마을에 김우영 군수 비에 있는데 탁본에서 그걸 알아냈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마다 만석보 묘비 비석 있는데 거기서 물을 댄 걸로 이해를 해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들도. 아니 여기서 어떻게 물 대냐? 가장 배수구에서 어떻게 윗눈에 물을 대냐? 생각해봐라. 맨 아래는 물 대면 두 번째 물 대면 아래는 침수된다. 농사 안 지어봤죠? 맞다 이거요. 이 물은 저기 석정마을에 있는 그 사람 모르죠? 광산보에서 마을 앞으로 흐르게 해서 그 마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는 수리스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모르시고 여기로 생각을 하면 오해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길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정읍천에서 내리는 물을 막아가지고 광산보를 막아서 그 석정마을 거기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량이 적어요. 광산보만 막은 것이 아니라 내장산에서부터 수없는 보를 막아서 농사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물이 태인천과 정읍천에 합류되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지 못하는 그 만석보 위치를 못 찾지만은 어디인가에 있었거든. 두물이 합류되는
높이 싸가지고 그 물이 석정마을의 기존 광산보까지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더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구조예요.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자료 이 문제를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내가 설명해 드리겠다. 그런 부분부터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광산보의 역할과 광산보와 만석보 역할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현장으로 가면 다시 한번 답사해 주시고요. 일제 강점기에도 그 옛 광산보 주변에 일제가 저수지를 만들려 가지고 농민들이 전주로 가서 항의하고 그런 사건이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생태적인 것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먼저 그 지점부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동진강 정읍천과 같이 아주 긴 그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 있으면은 한 군데만 보를 막아가지고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했겠죠. 아까 조광 선생님께서 9매기 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거기가 9번째 그런 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 처음 듣는 그런 그 내용이라서 아주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었겠지요. 그리고 했던 현재와 같이 높은 제방이 아닌 낮은 물이 흘러간 하상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논밭에 물을 댔을 것인가, 이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비슷한 그 사정이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 가면은 높은 고지대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또 하상이 높은 데에서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 얘기가 전해질 겁니다. 아마 그런 조사한 것들을 같이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이 발표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평 면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평 면지를 제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평 면지 또는 군지 CG를 만들면은 그것을 파일 상태로 해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올려줍니다. 근데 여기는 정읍시에서 그걸 올려놓지 않았어요. 정읍시는 지금 여러 면에서 면지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지난번 시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면지 이렇게 만드는데 현지에서 오래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십니다는데 조사해서 그런 내용을 현재 역사로서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지금 도지, 시지, 군지도 만들고 면지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고심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만든 면지를 활용하는 것, 이것도 생각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우리 발표와 토론하시는 분 가운데서 이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예. 예, 그 콘텐츠 관련해서 잠깐 좀 생각이 드는 건데요. 제가 지금 국립간척사박물관 관련 용역을 좀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만석보 관련 조사를 하면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석보를 뭘 보여주지? 사실은 만경강에 벽골재가 있고 동진강에 만석보가 있거든요. 이게 흘러가서 지금 새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경강과 동진강은 일제시대 때부터 간척 사업이 굉장히 중심이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컨텐츠의 네트워크를 조금 더 넓히면 이 만석보는 벽골재하고 그리고 지금 새만금에 세워진 국립간척사박물관하고 연계하는 또 다른 루트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하천에 세워진 보에 대한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없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 하천에 있는 수중보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컨텐츠들은 얼마든지 개발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만석보를 이 김인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을 좀 바꾸면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고, 저도 종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이라고 하는 해맞이라고 하는 해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동학기념관, 이 혁명공원하고도 연계성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 만들어 놓고 일몰 보러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조금만 연계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게 시 차원에서 인프라 조성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만 확보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면 얼마든지 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만석보, 만석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동진강 건너서 김제, 맹갱이들을 가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만경강에서 어떻게 보를 쌓았고 그 넓은 들에 물을 댔는지 이런 그 자료들도 좀 나오고 그런 연구가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부가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조선 전국에서 가장 미국 생산이 많이 되던 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고부는 고부천, 정읍천 를 좌우에 있는 그런 논을 보면은 넓기는 하지만은 또 다르거든요. 그 만경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그래서 이런 큰 사건이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과 연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화 선생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조병갑과 같은 탐관오리는 당시 많이 있었는데 운 나쁘게 전봉준 사는 동네에 와서 일 벌였다가 된통은 났다 하는 거거든요. 바로 전봉준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또 그 지도자와 함께 일했던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됐던 것인데, 바로 우리는 이러한 보호에 관련된 논의를 하지만은 그 보호와 관련된 그런 논의도 역시 사람과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된 그런 연구로 이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발표는 정리가 되면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소에서 학술지를 내는데 제2호의 특집으로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기념사업회, 유족회에서 하는 그런 발표회에 가서 꽤 열심히 노력해서 학술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장돼 버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쉽다. 많은 노력을 해서 글을 쓰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발표해서 토론도 듣고 뭐 수정도 하고 보완도 됐는데 이것을 학술지에 실려서 후대에 계속해서 남겨줬으면 좋겠다,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오늘 발표자들께서 정리해서 이렇게 내시면은 그 학술지에 특집으로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발표 토론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